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시장을 해석하고 전문가들의 자산 배분 전략까지 들어보는 너네 자산운용. 오늘 귀한 분을 4개월 만에 다시 모시게 됐습니다. 3프로TV 이코노미스트 김한진 박사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4개월 만에 뵙습니다. 네, 그러네요. 네, 지난 6월 7일에 저희가 녹화를 했더라고요. 근데 이제 10월 7일이 돼서 벌써 그렇게 됐나요? 네, 시간 진짜 빠르죠. 네, 그 4개월 동안 좀 증시가 해피했었으면 저희들도 해피하게 이야기를 풀어 나갔었을 텐데 그때 당시와 제가 비교를 해봤더니 상황이 많이 안 좋아졌더라고요. 그때 촬영 당시에 박사님 2,500 깨졌어요 라고 그때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는 2,130까지 내려갔다가 살짝 요즘에는 좀 반등을 하긴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상황은 여전히 안 좋고 그 중심에는 결국 인플레이션인 건데 단도직입적으로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 지금의 인플레이션 수준을 어떻게 보고 계신지 그리고 그 속도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신지 좀 평가를 내려주세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제 생각에는 인플레이션이 떨어집니다. 언젠가는? 아니요, 지금부터 계속 그래요. 떨어집니다. 근데 이 떨어지는 게 이제 OX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네. 언제까지, 얼마까지 떨어지느냐, 이제 속도와 정도의 문제, 네. 이게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좀 떨어지기는 떨어지되 천천히 이렇게 답답하게 네. 팍팍 떨어지지 않고 네. 올해까지는 그럴 것 같고요. 네. 내년 3월 이후에는 조금 더 큰 보폭으로 네. 성큼성큼 떨어질 것 같습니다. 혹시 그러면 그렇게 예견하시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가장 중요한 거는 연준의 통화 정책이 또 연준뿐만 아니라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금리를 가파르게 올린 게 올 3월부터 네. 지금 혹은 연말까지 그러니까 3개 분기, 한 3개 분기 정도의 지금 금리를 계속 올렸습니다. 네. 그 효과가 누적적으로 상승적으로 나타나는 통화 긴축의 효과가 내년 한 6월 정도부터는 경기에 영향을 본격적으로 미치기 시작한다라는 거고요. 네.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한 거고 따라서 역으로 이제 경기 침체는 내년도에 2분기를 거쳐서 3분기 그 언저리 그러니까 내년 중반 전후로 가장 거칠게 떨어질 가능성 그러니까 경착륙 가능성이 내년 2분기, 3분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거기에서 이제 물가 하락이 인플레이션이 좀 잡힐 거다. 그러니까 연준이 얘기하는 그러한 인플레이션 통제를 드디어 손에 거머쥐는 시기가 내년 2분기, 3분기인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적으로는 여전히 높은 네. 소비자 물가 기준으로 미국 소비자 물가 CPI 기준으로 5%대 초반을 한 내년 6월 정도에 찍지 않을까. 근데 5%대 물가라는 것은 사실은 역사적으로는 어마어마하게 높은 물가거든요. 근데 이게 상대적인 거다 보니까. 네. 어쨌든 올해 지난번에 9.1이 최고치였는데 네. 9.1에서 5%대까지 떨어지는 것은 사실 굉장한 많이 떨어졌다라는 느낌이죠. 성과라고 성과인데 연준으로서는 결국 그러니까 물가가 이제 5%인데 기준금리가 이제 내년 6월에 5% 정도 되니까 네. 결국 경기 침체를 내주면서 경기 침체의 대가로 네. 물가 안정을 이제 획득하는 네. 이제 그런 시기가 내년 중반이라는 거고요. 전 세계가 이번에는 이제 동시적으로 팬데믹 때문에 금융 완화를 했고 또 동시적으로 지금 금리 인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통화 긴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내년 2분기, 3분기에는 서로 상호 간에 상대방의 나쁜 경기가 우리나라의 경기에 나쁜 영향을 주고 네. 또 우리나라의 나쁜 영향이 또 상대국에 영향을 주고 미국과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미국과 유럽도 마찬가지고 중국과 미국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네. 스필 오버, 스필 백 효과가 가장 극대화되기 시작하는 시기가 내년 중반이 아닐까라는 측면에서 물가는 잡히지만 좀 더디게 떨어지다가 내년 중반을 넘어가면서부터는 조금 가파르게 네. 안정될 가능성, 좀 빠르게 안정될 가능성을 내다봅니다. 그러니까 통화 정책에 대한 어떤 약발도 들 뿐더러 경기 침체까지 오면 당연히 물가는 떨어질 수밖에 없으니 네. 그런 것들을 종합해 봤을 때 뭐 구간별로
좀 물가에 대한 어느 정도 속도로 떨어질지까지 예측을 해주셨는데 말씀해주신 것처럼 지금 연준의 스탠스 보면 우리 입장에서야 경기 침체 당연히 안 왔으면 좋겠는데 연준은 경기 침체를 어느 정도 감내하고서라도 인플레이션을 잡겠다는 의지가 더 지금으로서는 강해 보이니까 그렇죠. 어쩔 수 없는 수순인 것처럼 저희는 좀 네. 받아들여야 되는 상황이기도 네. 한 것 같습니다. 전 그러면 약간 연준 얘기 나온 김에 이제 11월에 또 FMC가 있으니까 네. 그거 잠깐만 좀 얘기를 하죠. 일단 75bp 그리고 12월에 50bp 그래서 총 125bp 거의 이게 디폴트 값처럼 지금은 네. 얘기가 되지 않습니까? 앞에서 잠깐 힌트는 나왔습니다만은 이런 것들이 진짜 실효가 있다고 평가를 하시는 건가요? 제 생각에는 어쨌든 내년도에 한 2번을 더 올릴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점도표상으로 봐도 그렇고요. 네, 점도표상으로 4.6을 조금 넘게 지금 찍고 있는데 연준 위원들 중에 지난번에 통화정책회의에서 FOMC에서 19명 중에 6명은 내년에 한 번 인상을 찍었고 네. 또 다른 6명은 2번 인상을 찍었어요. 네. 그러니까 연말에 만약에 말씀하셨듯이 11월에 75bp 네 번째 자이언트 스텝을 밟고 12월에 50bp를 인상하면 이제 4.5가 되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내년 2월 1일이 FOMC거든요. 네. 그리고 3월 14일이 FOMC인데 제 생각에는 연속해서 25bp를 인상할 가능성이 높다. 그 정도로 물가가 안 잡힐 거다. 내년 2, 3월까지는. 네. 이거 물가 잡히는 거 맞는 거야? 잡히긴 잡히는 거야? 사람들이 이렇게 좀 의심을 하는 네. 그런 시기가 연말 연초까지 계속될 거라는 거죠. 네. 그러다 보면 연준 입장에서는 어쨌든 좀 과도한 인상일 수도 있지만 아마 연준 내부에서도 이렇게 올리다가는 터미널 레이트가 최종 금리가 5.0까지 찍으면 이게 경기가 부러진다라고 주장하는 위원들도 매우 다수가 나올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인상할 거냐 안 할 거냐는 애매한데 네. 제 생각에는 좀 2번 인상하는 정도를 베팅을 하고요. 왜냐하면 실업률이 잘 안 올라가니까. 네. 그리고 신규 고용이 적어도 15만 개 이하로 한 3개월 정도는 지속돼야 임금 상승률이 안정된 수치를 보여줘야 연준은 금리 인상의 칼집에 넣는다는 거죠. 네. 2월 달이나 3월 달은 그런 측면에서는 너무 빠르다. 빠를 거다라는 전제하에 제 생각에는 2월 1일과 3월 14일에도 25bp 베이비 스텝이지만 2번 인상해서 최종 금리가 5.0 정도에 도달할 거라는 거고요. 그래서 금리를 동결하는 시점은 내년 4월, 네. 3월까지는 올리고 4월부터 이제 동결할 거라는 거죠. 그러다 보면 지금 시장의 컨센서스보다는 살짝 높은 최종 금리를 찍지 않을까. 네. 이거는 약간 지금 시장의 전망과는 좀 거꾸로 가는 질문이긴 한데 그냥 진짜 순수하게 궁금해서 뇌 안 거치고 그냥 여쭤보는 건데 그러니까 약간 뭐 영국발 이슈도 있고 크레딧 스위스 이슈도 좀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물론 하루짜리긴 했습니다만 시장에서 갑자기 긴축 속도를 약간 완화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살짝 좀 나왔었단 말이죠. 네. 거기다가 이제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오늘 새벽에 나왔던 것도 실업 건수가 좀 늘어났고 물론 오늘 밤에 이제 고용 지표를 봐야겠습니다만은 여기서 고용부터 다시 또 안 좋기 시작하면 약간은 스탠스가 좀 달라질 여지는 없을까라는 괜한 궁금증이 있습니다. 이건 좀 너무 오반가요? 지금 뭐 인플레이션과 숨바꼭질 하는데 오바는 아니죠. 당연히 어떤 지표만 보면 금리를 더 이상 안 올려야 되는 게 마땅한 그러한 지표도 있고 또 어떤 지표를 보면 또 안 그런데요. 그러게요. 네. 어쨌든 단순화해서 보면 결국 연준은 근원 물가의 전년 동월비보다는 전월비를 더 중시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CPI든 개인소비지출 PCE든 네. 근원을 중시할 거라는 거고요. 헤드라인보다는. 네. 그리고 전년 동월비보다는 전년 동월비는 기고효과 때문에 조금 낮아지는 성향이 있죠. 네. 근데 전월비는 조금 다른 문제고요. 그래서 전월비로 떨어져야 되는데 문제는 당장 다음 주에 나오는 10월 13일 발표되는 9월 소비자 물가 미국의 네. 클리브랜드 연준도 지금 9월 물가를 전월비 근원 CPI가 다시 올라가는 쪽으로 지금 베팅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난달에 0.40%가 올랐는데 네. 7월 대비 이제 8월이요. 뭐 나와봐야겠습니다만 0.51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전년 동월 대비로는 6.3 8월에 찍었는데 네. 지금 9월 달 수치는 6.64를 지금 찍고 있거든요. 네.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나올지 안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클리브랜드가 왜 그렇게 볼까? 근원이 잘 안 떨어지는 걸로 볼까? 그 해답을 지난번에 존 윌리엄스 뉴욕 연은 총재가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양파 같은데 제일 바깥 껍질은 원자재 가격이고 네. 중간에는 이제 내구재라든지 이제 재화 가격이 있고 제일 안쪽이 이제 코어 근원 물가인데 네. 지금 근원 물가까지 떨어지는 데는 리드 타임이 있다라는 거죠. 시차가 있고 왜냐하면 원유 가격이 올라가면 이거는 헤드라인에서는 바로 빠지지만 네. 그 교통비라든지 뭐 집값이라든지. 네, 집값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또 돌아다니면서 영향을 그렇죠. 주잖아요. 그래서 네. 납사 가격을 통해서 합성 수지 가격이 올라가면 이거는 최종 재화까지 올리는데 한 6개월에서 1년 이상의 시차를 두고 그렇죠. 계속 물가를 괴롭히는 거거든요. 네. 자극하는 거거든요. 영어로 뭐 연준 위원들이 스티키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게 끈적끈적한 거죠. 그러니까 양파 껍질 제일 안에 양파 껍질까지 이제 우리가 공격을 하려면 시간이 걸린다는 거죠. 네. 그래서 왜 이렇게 시간이 걸리냐 그랬더니 존 윌리엄스 총재가 그런 얘기까지는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해석할 때는 지난번에도 출연했을 때 말씀드린 것 같은데 좀 복합적이다 인플레이션이. 네, 네. 그러니까 한 가지 요인이면 그냥 그것만 박멸하면 되는데 돈이 많이 풀렸죠. 네. 그다음에 연준이 1년 지각 긴축했죠. 전쟁이 일어났죠. 전쟁의 여파가 또 공급망 차질로 그렇죠. 일어나죠. 좀 공급망 차질이 해소되긴 하지만 아직도 안 풀린 게 또 있죠. 말씀하셨듯이 집값 잘 안 떨어지잖아요. 네. 한 1년 정도 시차가 있거든요. 네. 지금 집값이 떨어져도 근원 CPI의 무려 40%가 넘게 차지하는 렌트비, 집세는 계약 기간도 있고 또 미국 같은 경우에는 기업형 렌트 회사들이 있기 때문에 바로 안 내리거든요. 그리고 모기지 금리가 연초에 3%에서 지금 6.7% 2배 이상 올랐는데 집주인 입장에서는 모기지 금리가 그 원가잖아요. 그러니까 현재 모기지 금리가 비싸니까 집값을 조금 떨어뜨리는데 소극적인 거죠. 그렇죠. 이런 측면 또 사람들이 집값이 떨어질 것 같으니까 안 사요, 집을. 그렇죠. 그러니까 렌트 수요는 계속 올라가요. 이게 이런 아이러니가 겹쳐가지고 렌트비는 통상 집값에 한 9개월에서 네네. 무려 1년 이상 후행하거든요. 음. 이런 부분들이 양파의 가장 속에 있는 네. 코어까지 건드리기에는 시간이 걸리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제 생각에는 연준으로 하여금 굉장히 당혹스럽게 만드는 거고 인플레이션의 뒷공무니를 쫓아가면서 계속 총알을 쏘고 있는데 총알이 다 떨어지고 있거든요. 네. 마지막 총알까지 다 쓰는 조급함이 묻어나오죠, 지금. 네, 그러면 결국 앞서 모두에서 이제 말씀 나눈 대로 결국 연준이 물가를 잡기보다는 경기가 침체돼서 결국엔 물가가 잡히는 네. 연준이 해야 될 일을 경기가 해주는 이제 그런 게 내년도 인플레이션과 통화 정책의 관계가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참 양파 비유가 기가 막히다고 생각한 것 중에 하나가 물론 이렇게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하나씩 벗겨야 되는데 그 벗기는 동안에 눈이 메어서 눈물을 흘려야 되는 시기가 지금인 그쵸. 거잖아요. 적절한 표현이십니다. 네. 지금 우리가 딱 울고 있는 상황이라. 파월이 페인이라는 표현을 썼죠. 네. 고통이 따를 거다. 네네. 그리고 그걸 감수하겠다. 그러게요. 참 쉽지 않습니다. 진짜 이렇게 복합적이다 보니까 뭔가 하나의 단순한 통화 정책으로 이걸 해결할 수 있을까 싶기도 하고. 근데 이 와중에 이 얘기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킥달러 얘기도 잠깐 좀 해볼 텐데 앞에서 했던 얘기를 근거로 봤을 때는 달러 가치가 계속 오른다 하더라도 뭐 연준에서는 이걸 별로 이렇게 잡으려는 의지는 없지 않을까 싶기도 하거든요. 한주 상황은 좀 어떻게 해석하고 계십니까? 달러 강세는